금 같은 경우에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에 그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금은요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가 상승할 만큼 사실 한번 오를 때 그 상승 포텐셜이 되게 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금 가격이 언제 오르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딱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금의 슈퍼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2029년 정도가 이제 금의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은 금 팔 생각을 딱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도너리 고은천입니다. 요즘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눈 뜨면 최고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장로기에 숨어있는 이 금반지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왜 진짜 금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투자하자니 금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금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우리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 출연하신 유튜브를 제가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보유하고 계신 이 골드바 또 그리고 실버바를 공개하신 걸 봤어요. 네네네.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뭐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모은 돈이 많진 않지만 제가 처음 한 2019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금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이 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바에서 어렵게 모은 1,000만 원으로 이제 실버바를 처음 샀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한 2배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도 지금 금도 계속 사고 계속 추가 매입하고 있는데 금도 한 50% 이상은 더 오른 것 같고요. 근데 2배 정도, 막 50% 정도 이렇게 오르셨는데. 그럼 그 어느 정도 양을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뭐 다 이미 공개가 된 거니까. 근데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사실 당시에 샀을 때는 제가 학생이었어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다 합치면 한 2천만 원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불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또 실제로 금이나 은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안전자산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뭐 되게 지지부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금은요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가 상승할 만큼 사실 한번 오를 때 그 상승 포텐셜이 되게 큽니다. 네, 그리고 추세가 매우 길고요. 분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라거나 뭐 다른 투자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금은 투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대신 재미가 좀 없다. 올라가는 그 수준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서히 뭐 적게는 7배, 뭐 많게는 26배까지 상승을 하는 그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좀 지루해서 그렇게 느낄 뿐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금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은 투자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은을 모아서 금으로 바꾸는 그런 투자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금과 은, 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차트로 만들어 보면요.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움직임이 그냥 거의 100% 똑같이 움직입니다.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는. 다만 은의 경우는 금보다 시장이 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커요. 우리가 주식할 때도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 수요로 쓰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은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공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 요즘 뭐 5G다, 전기차다,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그런 초저지연, 초고속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은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 가격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것 플러스 잠재적인 뭐 상승 포텐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때는 은 투자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네, 오를 맞으실까요? 때는 더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네. 또 늘상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 이 금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왜 오르내리는지 궁금합니다. 금 가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20년 동안 금 가격이 되게 하락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도 금 가격 그거 뭐 안 오르는 자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금 가격이 언제 오르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딱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네, 이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실질금리, 두 번째로는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실질금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1년에 2배씩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계시겠나요? 아니면 금을 갖고 계시겠나요? 그러면은 금을 갖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이게 막 물가가 1년에 2배씩 뛰어버리니까 무서우니까 이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물가가 2배씩 뛰는데 예. 은행에서는 이자를 300%씩 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금을 사놓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은행에 예금을 해두겠죠. 예. 물가가 오른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쳐주니까. 그래서 이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그래서 바로 실질금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기준금리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을 뺀 값이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려서 실질금리가 다시 올라갔지만 이게 사이클상 계속 한번 마이너스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 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실질금리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예. 지금은 2019년에 처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사이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은 이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 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생산량인데요. 네. 생산량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금이 채굴되는 양을 뜻하는데 예.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은 뭐 가격에 결정짓는 게 수요 공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급의 측면을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은 공급이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금을 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곡괭이 들고 이제 뛰쳐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금을 채굴하는 그 과정은 탐사부터 인프라 그리고 채굴, 정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10년 뒤에 금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값이 오른다 그래서 채굴 업체들이 당장 채굴량을 늘릴 수도 없고 금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줄일 수도 없다 보니까 채굴량 자체의 그 추세가 아주 길고 분명하거든요. 이 특성 때문에 금 가격도 오를 때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 내내 떨어지는 이런 추세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산량도 정확히 2019년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보면 실질금리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다른 어떤 몇 가지 지표들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2019년부터 사이클이 시작됐고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금의 슈퍼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금 시세라는 게 네. 우리가 금은방 가서 보는 가격하고 또 투자 관점에서 보는 가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준이 어떻게 좀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국제 시세,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인 이제 코맥스라는 곳에서 결정이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예. 위에는 북한이 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금이 유통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코맥스라는 곳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유통되면서 그 가격이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가격으로 많이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통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실제로 결정됐던 그 국제 시세와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수요 공급에 따른 그런 어떤 그 괴리가 발생을 하면서 네, 국내 금값과 그 해외 금값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금 가격을 알아보기는 좀 사실은 좀 되게 어렵지만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KRX 금시장이라고 말하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거래 어떤 플랫폼 같은 거예요. 네, 거기 가격을 보시면 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금 가격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시세 뭐 investing.com이라던가 그런 이제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나오는 그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금 가격을 보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을 곱한 값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금 시세와 그 다음에 국제 시세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더 비싼지 아니면 오히려 더 싼지 이걸 판단하면서 더 비쌀 땐 사는 거를 약간 멈추시고 좀 더 쌀 때 사면은 오히려 안전 마진을 갖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가격하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가격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네. 사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또 이게 금값이 주식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값을 또 동향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경제 지표 몇 가지가 더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금 가격도 당연히 뭐 단기적으로 그런 경제 지표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지수와의 관계가 제일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금 가격이 오를 때는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금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달러 지수가 오르는 이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제일 강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러 지수,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까 약세가 될까 요거를 예측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금 가격을 예측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약간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로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이 RSI라는 지표를 보통 주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쵸. 예, 근데 금의 경우는 모든 자산 중에서 그 변동성이 가장 작은 자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 강도 지수로 봤을 때 과매수 구간, 뭔가 과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치까지 금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근데 만약에 그 위치까지 금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 안 있다가 조정이 오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RSI를 이용해서 과매수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줄이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약간 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도 방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작가님처럼 이 현물 금을 또 골드바 같은 네. 실물 금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시기도 하고 금 ETF, 뭐 금 펀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또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혹시 그 차이점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그냥 주식 투자는 어플 아무거나 깔아서 네. 투자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금은 뭐 투자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투자를 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과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금 통장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한 2% 정도 돼요. 2%. 사실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금을 나중에 팔고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 한 15.4% 정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네, 그런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릴 때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ETF 같은 거를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ETF는 확실히 수수료도 한 0.7% 정도로 훨씬 더 다운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간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소액 한 5,000원 단위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ETF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것보다 또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네. 어떤 거죠? 그게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예. KRX 금시장이라는 건데요.
이게 2014년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정부가 금거래를 양성화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시장이에요. 네. ETF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어플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이게 1g 단위로 살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근데 좀 많이 올랐네요.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는 한데 예. 그래서 뭐 엄청 소액으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0.2%로 가장 저렴하고 오, 예. 무엇보다 세금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내가 나중에 실물 인출을 막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실물을 모아두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물 살 때 또 부가세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싫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게 이제 KRX 금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5점 몇 %를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걸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실물만 사놨거든요. 실물은 어떤 사람들한테 좋냐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장기 투자의 최고의 적이 뭐냐면 바로 변동성이에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술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행동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심리가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내일 됐더니 내 자산이 올라가 있고 모레 됐더니 내 자산이 줄어 있고 이걸 그렇죠. 맨날 보면은 사람 마음이 이제 쉽지 않아지는데 맞아요. 근데 실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진짜 가져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그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화폐 시스템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예. 이게 금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국가가 금을 통제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국민들의 금을 몰수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예. 뭐 우리나라도 뭐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 이제 은행에 보관됐던 금이나 달러는 인출을 막았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금이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의 이제 막바지쯤에 됐을 때 엄청나게 큰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부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증권사나 은행이나 어떤 기관에 예치된 금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통제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실물이 좀 더 이제 안전하다고 느껴져서 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취향 차이로 시행 차이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금과 은이 아무리 좋은 이 안전적인 투자처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금은 투자의 리스크는 무엇이고 또 리스크를 또 해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이라는 자산 자체가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금을 그냥 무작정 들고 있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이게 하락하는 기간에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예를 들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금 가격이 무려 마이너스 70%나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내내 떨어져요, 내내. 그렇군요. 은은요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자산이라는 그 통념 자체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진짜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그게 금이 됐든 채권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거를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 두 가지의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나만의 매수 시나리오, 매도 시나리오를 딱 원칙으로 누가 봐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딱 원칙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또 이제 막상 구성을 해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전문가시니까 금은 투자에 어느 정도 비중을 하는 게 좋을까? 네. 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저처럼 예. 금의 진짜 그 상승에 나는 확신이 있다 네. 라고 한다면 저처럼 진짜 전 전체 포트폴리오의 99%가 금과 은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그런 비율이 얼마일까를 제가 직접 한 10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비율이 한 1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뭐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던가 뭐 아니면 해리 브라운의 그런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금이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그 10% 정도를 담았을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과도 좋아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10%를 일단 넣고 시작하는 게 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조금 더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거기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금값 전망, 네. 그리고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에 그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금리 지금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앞으로는 이제 금리 계속 떨어질 거예요. 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달러, 지금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연준이 발행하는 거 말고 그 미국 정부가 부채로 지고 있는 그렇게 발행되는 그 달러의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달러의 측면으로 볼 때도 달러는 약세로 갈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인 거, 뭐 전쟁 너무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그런 금융적인 거, 뭐 예를 들면은 중소형 은행들이 막 파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 금 가격이 오르기에 좋은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게 202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이 아주 빛날 수 있는 해가 2024년인 거는 맞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만 리스크를 뽑자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 확률이 있는 것도 2024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 차이라던가 뭐 그런 몇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2024년이 또 약간 고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위기 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면은 금 가격이 한 20% 정도 하락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제위기만 안 오면은 금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할 건데 경제위기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제위기가 오면은 금 가격은 20% 하락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2배 뛰어요. 아, 다른 게 다 떨어지니까. 환율이 치솟아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을 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격만 따진다면 2024년은 정말 좋은 해이지 않을까. 네,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거를 뭐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이걸 팔아야 될까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질금리와 생산량을 이용해서 정확한 그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게 좋은데 사실 그거 오늘 다 얘기하려면 여기서 2시간 떠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2029년 정도가 이제 금의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은 금 팔 생각을 딱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좀 더 궁금해지신다라고 한다면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당장 이제 금도 사시고 책도 사시고 두 가지 같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금과 은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구독자분께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2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번 반복됐던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번만큼은 다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만약 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지폐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 투자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도 늦지 않았고 24년도에는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다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처럼 긴 추세 속에서 사이클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